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밤이었다. 서울 외곽의 한 오래된 주택가 골목에 허리가 굽은 한 노부인이 작은 캐리어 하나를 들고 서 있었다. 그의 이름은 한정순 78. 손에 쥔 우산은 이미 뒤집혀 있었고 비닐봉지에 싸둔 약봉지 몇 개가 흙탕물 위에 굴러다녔다. 엄마 미안하지만 이제 우리도 살기가 버거워요. 그게 무슨 말이냐, 민서가. 집값도 오르고 애들 학원비도 있고 솔직히 엄마까지 모시기엔 우리가 감당이 안 돼요. 아들 민석의 눈빛에는 죄책감조차 없었다. 옆에 서 있던 며느리 윤미정은 비닐장갑을 낀 손으로 냉장고에서 반찬통을 꺼내며 말했다. 어머님, 요즘 치매 걸린 노인들도 많대요. 미리 시설 알아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희도 이제는 짐 좀 덜어야죠. 짐 덩어리 덜어야 한다고? 정수는 그 말을 들으며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했다. 그녀는 한때 그들을 위해 새벽 3시에 나가 김밥 장사를 하고 손이 부르트도록 빨래를 삶던 어머니였다. 결혼식비, 전세자금, 첫 손주 출산비까지 모두 정순의 손에서 나갔다. 그날 밤 민석은 차를 몰고 정순을 시골 요양원 근처까지 데려다 주었다. 하지만 요양원 문은 닫혀 있었고 그는 어머니를 차에서 내리게 하더니 짧게 말했다. 엄마 이쯤에서 내리세요. 내일 아침 되면 요양원 문 열 거예요. 거기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는 그냥 떠났다. 빗속에서 서 있던 정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민서가 너 위에 살았는데. 차의 미등이 사라지자 그녀는 힘없이 벤치에 앉았다. 주머니에는 현금 3만 원과 낡은 핸드폰 하나뿐이었다. 그 순간 길가에 있던 한 노숙인이 다가왔다. 할머니, 이 비에 거기 있으면 얼어 죽어요. 저쪽 지하도로 가요. 그래도 바람은 덜 들어와요. 정수는 망설이다 그를 따라갔다. 지하도로 내려가는 길, 그녀는 젖은 손가방 안쪽에서 오래된 작은 열쇠를 꼭 쥐었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그녀만이 아는 비밀 금고의 열쇠였다.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다들 나 없는 줄 알고 살게 내버려 두지 뭐. 그래, 짐덩어리 치웠다고 했지 어디 한번 보자고. 정순의 눈가에는 눈물이 아니라 결의의 불빛이 번졌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정순이 사라진 지 사흘째 되는 날, 민석과 윤미정 부부는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으며 느긋하게 웃고 있었다. 우리 집이 이렇게 조용한 게 얼마만이야? 그러게. 매일 뭐 좀 해달라, 병원 데려가 달라, 이제 그런 소리 안 들어서 살겠다. 민석은 밥 한 숟가락을 뜨며 미정에게 말했다. 그래도 좀 그랬다. 그래도 우리 엄마잖아. 그럼 다시 모시든가. 아니, 그건 그냥 그렇다고. 미정은 비웃듯이 젓가락을 내려놨다. 솔직히 내가 보기엔 짐 덩어리 치운 거야. 내 말 안 들었으면 아직도 밥 차려줘야 하고 냄새난다며 애들이 방에 안 들어갔을걸?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마음 한구석에 묘한 찜찜함이 남았다. 그러나 그 불편한 감정은 며칠 후 완전히 사라졌다. 왜냐면 예상치 못한 소식이 찾아왔기 때문이다. 뉴스 속보 한정순 여사 실종신고 접수 거액 자산가로 밝혀져. 텔레비전 화면에 뜬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리빙룸을 울렸다. 지난주 서울 외곽에서 실종된 70대 여성 한정순 씨가 600억 원대의 자산을 소유한 것으로 밝혀져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한 씨는 1970년대부터 부동산 임대업과 금 투자로 막대한 재산을 축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젓가락을 떨어뜨린 사람은 민석이었다. 600 뭐라고? 600억? 뭐야, 우리 시어머니 맞아? 두 사람은 얼이 빠진 얼굴로 서로를 쳐다봤다.
민석은 다급히 핸드폰을 꺼내 들고 어머니의 번호를 눌렀지만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자동음성만 반복되었다. 이게 뭐야, 엄마가 그런 돈이 있었으면 왜 한 번도 말 안 했지? 그러게, 집 팔아서 겨우 우리 전세금 도와준 게 다인 줄 알았는데. 그럼 그 돈 다 어디 있는 거야? 그때였다. 인터폰이 울리고 문 앞에 경찰이 섰다. 한민석 씨 맞으십니까? 실종된 한정순 씨의 아들이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어머님을 마지막으로 본 곳이 어디죠? 아, 저 요양원 근처요. 근데 문이 닫혀 있어서 다음날 다시 가보려고 했는데. 경찰은 냉정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 요양원 그날 운영 안 했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 어머님은 비 오는 밤 혼자 버려지신 걸로 보입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미정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아니, 버리다니요. 그런 말 함부로 하시면 곤란합니다. 저희가 잠깐 모시기 어려워서 그 잠깐 때문에 어머님이 사라지셨습니다. 경찰은 서류 하나를 꺼내 보였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정순 여사는 지난달에 유언장을 공증받았습니다. 민석의 손이 떨렸다. 유언장이요? 예. 자신을 돌보지 않은 가족에겐 단 한 푼도 남기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 민석은 술에 취해 테이블을 내려쳤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엄마한테 너무했잖아. 뭐, 당신이랑 똑같이 생각했으면서 이제 와서 왜 나한테 그래? 그럼 지금 600억이 날아갔잖아. 두 사람의 다툼은 점점 커졌고 결국 윤미정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다. 한편 같은 시각 멀지 않은 한 시골 마을의 작은 단층집. 그곳에는 깔끔하게 머리를 빗은 정순 여사가 앉아 있었다. 눈앞에는 노트북 한 대와 금고 두 개, 그리고 은행 직원이 가져온 서류 뭉치가 있었다. 여사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자산은 한빛복지재단 이름으로 이전 완료됐습니다. 그래요. 내 이름은 이제 그 어디에도 없어야지. 직원이 떠나자 정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죽은 줄 알았지? 내가 죽긴 왜 죽어. 그녀는 휴대폰을 켜고 익명의 계좌로 송금 버튼을 눌렀다. 5억 송금 완료. 그 돈은 그녀를 도와준 노숙인 김철수 씨에게 보내는 감사의 선물이었다.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안 죽었지. 그 사람은 사람 냄새가 났어. 내 아들은 돈 냄새밖에 안 났는데. 정수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들었다. 그 속엔 남편이 남긴 유언이 적혀 있었다. 정순아, 재산은 내 이름으로 두어라. 언젠가 사람은 돈 앞에서 진심을 잃는다. 그때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왔는지 잊지 마라.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민석이, 미정이 너희는 아직 모르겠지만 엄마는 이제 진짜 자유야. 하지만 내가 그냥 사라질 줄 알았지?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정수는 다음 날 한 신문사 기자에게 익명 제보 메일을 보냈다. 제목은 단 한 줄이었다. 아들에게 버려진 어머니, 그리고 600억의 진짜 주인. 그날 아침 대한민국의 주요 뉴스는 모두 한 인물로 도배되었다. 바로 한정순 여사 사건이었다. 600억 자산가 노모를 길거리에 버린 아들과 며느리, 유언장에는 나를 짐이라 부른 자식에겐 단 한 푼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민석의 회사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민석 씨, 어머니를 정말 요양원 앞에 버린 게 사실입니까? 그 600억이 전부 기부로 넘어갔다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후회되십니까? 민석은 얼굴을 가리고 황급히 회사를 빠져나왔다. 회사의 대표는 단호했다. 민석 씨, 회사 이미지가 지금 최악입니다. 이번 달까지만 정리하시죠. 퇴직 통보였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동료들이 효자라 불렀던 그가 이제는 나라 망신의 주인공이 된 것이다. 윤미정은 평소 품격 있는 주부로 SNS를 운영하며 브랜드 협찬을 받아 생활비를 벌고 있었다. 그러나 사건이 터지자 그녀의 계정엔 수천 개의 댓글이 쏟아졌다. 600억 버린 불효자, 가족 키읔키읔. 돈 냄새 맡고 사는 사람들 꼴이 저렇지. 짐 덩어리 치웠다며? 이제 내가 짐이다. 그녀의 계정은 결국 폭파되었고 광고 계약은 모두 취소됐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놀림을 받았다. 야, 너네 할머니 버렸다며? 너네 집 부자였다가 망했대. 가정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민석은 술에 의지했고 윤미정은 친정에서도 외면당했다. 그들의 세상은 어머니가 남긴 단 한 문장. 짐 덩어리를 치우고 싶었다면 이제 그 짐 없는 삶을 살아봐라. 그 문장으로 완전히 끝이 났다. 그 시간 남쪽의 한 시골 마을, 이름도 평범한 은하리. 작은 반엽 나무 아래서 정순 여사는 손에 흙을 묻히며 상추를 심고 있었다. 그녀 곁에는 지하도에서 만났던 노숙인 김철수 씨가 있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노숙인이 아니었다. 정수는 철수를 믿고 농장 관리인 겸 동업자로 삼았다. 그녀는 600억 중 일부를 재단 설립에 쓰고 일부를 은하리 복지센터 설립에 투입했다. 거기엔 돌볼 가족이 없는 노인들, 생활이 어려운 청년들, 한때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사람이 버림받는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야. 마음이 외면당해서야.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다른 사람의 위로로 바꾸고 있었다. 복지센터에 새로 들어온 한 젊은 여성이 있었다. 이름은 지은 26. 지은은 부모를 일찍 잃고 할머니 한 명만을 모시다 병으로 잃은 아이였다. 지은은 정순을 보며 자주 눈시울을 붉혔다. 할머니 아니 원장님. 저는 어릴 때 이런 사랑을 못 받았어요. 이제 받으면 되지. 늦은 게 아니야. 정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이 따뜻해졌다. 지은은 점점 정순의 곁을 지켰고 밭에서 함께 일하며 웃었다. 할머니, 내일은 장터 가요. 제가 좋아하는 꽈리고추전 사드릴게요. 하, 그래. 옛날에 내가 꽈리고추전 팔아서 민석이 대학 보냈는데 그게 다 옛날이네. 그녀의 눈가에는 그리움이 번졌지만 이젠 눈물보다 웃음이 먼저였다. 며칠 후 복지센터로 한 방송국 PD가 찾아왔다. 한 여사님, 혹시 저희 방송 사람에게 알고 계세요? 따뜻한 사연을 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알아요. 근데 내가 따뜻한 사연이 될 수 있을까? PD는 미소 지었다. 사람들은 여사님을 천사 같은 기부자로 알고 싶어 합니다. 결국 방송이 방영되었다. 그리고 그 방송은 전국적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시청자들은 울었다. 이런 분이 진짜 어른이지. 돈보다 마음이 부자다. 그런데 방송 말미 PD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여사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정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 아들에게 한마디만 하겠어요. 민서가, 이제 엄마가 돌아왔다. 하지만 이제 엄마가 아니야. 엄마 대신 너희가 버린 모든 짐들의 어머니로 살 거야. 그 한마디에 전국이 울었다. 그리고 동시에 민석과 윤미정의 얼굴은 세상 모든 뉴스에 다시 등장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정순에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다. 복지센터가 세워진 지 반년이 지났다. 은하리 행복센터는 이제 지역에서 유명한 곳이 되어 있었다. 한정순 원장은 매일 새벽마다 밭으로 나가 풀을 뽑고 낮에는 센터 어르신들과 함께 밥을 해먹으며 웃었다. 그녀의 일상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안에는 세상 누구보다 단단한 평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센터 입구로 검은 SUV 한 대가 들어왔다. 그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민석과 윤미정, 그리고 손주들이었다. 정수는 문 앞에서 흙 묻은 장갑을 벗으며 그들을 바라봤다. 한동안 말이 없었다. 민석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땐 너무 힘들었어요. 애들도 크고 빚도 많고. 근데 이제 보니까 내가 짐이었어요. 엄마가 아니라 내가 짐이었어요. 윤미정도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어머님, 저도 죄송해요. 그날 이후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뉴스 보고 댓글 보고 욕먹고 다 제 탓이에요. 정수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래, 힘들었겠지. 근데 민서가 그날 나도 힘들었단다. 엄마, 그날 밤 비가 얼마나 왔는지 알아? 내가 나를 내려놓고 떠날 때 나는 죽으려고 했어. 그게 사람 마음이야. 민석의 어깨가 떨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다. 그저 너무 오래된 눈물 같은 담담한 톤이었다. 근데 그날 나를 구한 사람이 있었어. 집도 없고 가족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나를 짐이라 부르지 않았어. 그게 가족이더라. 민석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다. 엄마 그래도 한 번만 용서해줘요. 다 돌려드릴게요. 뭐든 할게요. 정수는 미소를 지었다. 돌려줄 게 뭐가 있니? 나는 잃은 게 없는데. 나는 이미 나 자신을 되찾았단다. 그게 내가 아무리 돈을 줘도 못 돌려주는 거야. 윤미정이 울먹이며 물었다. 그 돈은 그 600억은 정말 다 기부하셨어요? 그래. 하나도 안 남기셨어요? 하나도. 대신 남긴 게 있어. 사람들 마음에 남은 내 이름 말이야. 정수는 벽에 걸린 액자를 가리켰다. 그 액자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가족이란 돌봐주는 사람이 아니라 버리지 않는 사람이다. 민석은 그 문구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처음으로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자신을 키워왔는지, 어떤 세월을 버텨왔는지를 깨달았다. 엄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아라. 그리고 다시는 누구도 짐이라 부르지 마라.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의 짐이 될 수도, 짐을 들어줄 수도 있는 거야. 정수는 천천히 민석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굳고 거칠었다. 그녀는 그 손 위에 자기 손을 얹고 말했다. 나는 너를 용서했어. 하지만 다시는 내 아들이라고 부르진 않을 거야. 민석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엄마, 이제 나는 많은 사람의 어머니가 되었거든. 그게 내 남은 인생이야. 그때 복지센터의 한쪽 문이 열리며 지은이 뛰어나왔다. 할머니, 점심 준비 다 됐어요. 지은은 밝게 웃으며 정순의 곁에 섰다. 민석은 놀란 눈으로 지은을 바라봤다. 저 아이는 내가 다시 얻은 딸이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나를 가장 많이 이해해준 아이지. 정수는 지은의 손을 꼭 잡았다. 그 모습은 마치 새로운 세대의 가족을 보여주는 듯했다. 민석은 고개를 숙였다. 엄마 아니 원장님, 부디 건강하세요. 그리고 정말 죄송했습니다. 정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민석아, 짐을 치우려면 버리지 말고 들어야 한다. 그걸 잊지 마라. 그 말에 민석은 오열했다. 그리고 가족은 아무 말 없이 차를 돌려 떠났다. 민석 가족이 떠난 뒤 정수는 지은과 함께 평상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다. 할머니, 후련하세요? 그래,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조금 허전하기도 하네. 그래도 진짜 가족은 옆에 있잖아요. 정수는 미소를 지었다. 멀리 논두렁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그녀가 그토록 바라던 평화의 소리였다.
그래. 짐덩어리 치웠다고 했던 그날. 사실 내가 치운 건 그들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미련이었나 봐. 그녀는 하늘을 바라봤다. 햇살이 구름 사이로 스며들며 그녀의 얼굴 위에 따뜻한 빛을 드리웠다. 은하리의 가을은 유난히 따뜻했다. 들판엔 벼 이삭이 고개를 숙였고 복지센터의 마당에는 국화꽃이 만개해 있었다. 한정순 원장은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지은과 함께 밭에 물을 주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평소보다 훨씬 고요했다. 할머니, 오늘은 좀 쉬세요. 요즘 밤마다 기침하시잖아요. 괜찮아. 내가 쉬면 이 상추들이 섭섭해하지. 정수는 웃으며 물을 주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맑은 물방울이 튀었다. 그리고 그 물방울처럼 그녀의 인생도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 밤이 되자 정수는 작은 등불을 켜고 오래된 노트를 펼쳤다. 그 노트는 그녀가 젊은 시절부터 써온 삶의 기록이었다. 1976년 민석이 돌잔치. 떡값이 모자라 김밥 팔아서 채웠다. 1988년 남편 떠난 날, 그래도 아이는 학교 보냈다. 2002년 가게 문 닫음. 손목이 아파 젓가락질도 어렵다. 페이지마다 눈물과 땀의 흔적이 번져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페이지에 천천히 글을 썼다. 나는 오늘 참 행복했다. 나를 짐이라 부른 세상 덕분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깨달았으니까. 사람은 버려질 때 진짜 자신을 본다. 그때 내 안에 남은 사랑으로 누군가를 품을 수 있다면 그게 인생의 마지막 복수이자 구원이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이 편지를 읽는 사람에게 당신도 언젠가 누군가의 짐이 될 것이다. 그때 버림받지 않으려면 지금 곁의 사람을 버리지 마라.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창밖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다. 지은이 불을 끄러 방에 들어왔을 때 정수는 고요히 의자에 앉은 채로 잠들어 있었다. 평온한 미소와 함께. 며칠 후 은하리 복지센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노인들, 청년들, 기자들까지.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찾아왔다. 지은은 눈물로 가득 찬 얼굴로 말했다. 할머니는 제게 짐을 들어주는 용기를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이제 그 짐을 이어받겠습니다. 그 순간 센터 벽면의 스크린에 정순의 영상이 재생되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단정한 옷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이제 세상에 없겠지. 사람들은 나를 600억 가진 노인으로 기억하겠지만 나는 사실 사랑 하나로 살았던 여자야. 돈은 다시 만들 수 있지만 마음은 잃으면 다시 못 만들어. 내 아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민석이들에게 말하고 싶다. 부모를 짐이라 부르지 마라. 그 짐이 너를 사람으로 만든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정순이들에게도 말하고 싶다. 버림받았다고 끝이 아니다. 그 순간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영상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이제 진짜 자유야. 여러분도 마음의 짐 내려놓고 자유롭게 살아. 화면이 꺼지자 복지센터 안은 조용해졌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엔 묵직한 울림이 남았다. 며칠 후 민석의 집 우편함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 은하리 복지센터. 봉투 안에는 단 한 장의 종이와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민석아,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 이름으로 어린이 장학기금 하나 만들었다. 그 아이들이 공부를 마치면 내 이름을 보고 자라겠지. 그게 엄마의 마지막 선물이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짐이라 부르지 않은 마지막 사랑으로부터. 민석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다.
그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은 비 오는 그날의 후회가 아니라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깨달은 눈물이었다. 몇 해가 지나 은하리 행복센터는 전국에서 가장 따뜻한 복지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입구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짐덩어리라 부른 세상에 남긴 한 여인의 마지막 말. 사람은 짐이 아니라 사랑이다. 지은은 이제 센터의 새로운 원장이 되었다. 그녀는 매년 정순의 기일마다 편지를 한 장 쓴다. 할머니, 오늘도 새로운 짐을 들어주는 하루였어요. 그 짐 속에는 사람 냄새가 났답니다. 바람이 잔잔히 분다. 정순이 심었던 상추가 바람에 흔들린다. 그 옆에는 조그마한 표지석 하나. 한정순. 짐이라 불렸던 사람, 세상을 가장 가볍게 만든 이름.